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의대 혈액내과의 정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총 6 개의 그 방송으로 나눠서 급성 골성백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평소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급성 골성백혈병, 다른 암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다른 암에 비해서 왜 이렇게 급하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급성골성 백혈병도 암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에 이제 가깝게 지금 다가와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암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암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줄기세포, 또 암세포의 특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암의 발생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왜 특별히 백혈병에만 이런 급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항상 이제 매년 그 암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의 여러 중요한 병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사망 원인에 대한 표입니다. 여기서 이 보라색이 악성 신생물, 즉 저희가 얘기하는 암에 해당하는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의 그 확률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두 번째가 이제 심장 질환, 세 번째 파란색 선이 이제 폐렴입니다. 우리가 사망 원인을 얘기할 때 그 뭐 1 등, 2 등, 3등 순서가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2 등, 3 등, 4등 이 확률을 다 합쳐도 암의 사망률보다는 적을 정도로 암의 사망률이 이제 전체 사망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이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아졌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다른 질병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뭐 폐렴이나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이 되기도 할 뿐더러, 또 발견된 이후에 치료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많이 그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암도 치료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사망률 자체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전체 사망 환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해에 그 새롭게 암 환자가 되시는 분의 숫자가 2023 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8만 명 정도 되는데요. 보통 25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이제 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많은 숫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아마 한 25만 명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만큼 그 해에 암 환자분들이 새롭게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암이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도 보통 평균 수명을 이제 80세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이제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자인 경우에는 2명 중에 1 명은 결과적으로는 암 환자가 된다는 뜻이고, 여자인 경우에도 3명 중에 1 명은 이제 암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 보통 이해를 하시기 쉽게끔 말씀드리지만, 진찰실에 이렇게 이제 환자분과 가족분, 그리고 또 간호사 선생님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그 4명 중에 환자로 오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나중에는 거의 반 이상은 언젠가는 암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 때문에 암이 발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제 현재까지 보면 이 65세 이상 요즘 65세 이상을 꼭 고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65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사실 10분의 1도 안 됐었는데 요즘은 거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고령화 인구가. 하지만 이 고령화에 되는 기울기보다 암 발생률 확률이 훨씬 더 급하게 올라가는 걸 보면 단순하게 고령화 때문에 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기보다는 고령화도 하나의 요소지만 또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암에 걸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큰 주제인 급성골성 백혈병도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제 여기 밑에가 그 백혈병에 걸리는 환자분들의 이제 나이를 표시하신 해 드린 거고 이게 숫자를 표시해 드린 건데 이 급성골성 백혈병은 다른 대부분의 암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고령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65세 이상에 몰려 있는데 60세 이상으로 하면 전체 한 3천 명 정도 되는 한 해에 발생하는 급성골성 백혈병 환자분 중에 60%가 60세 이상이고 65세 이상으로 끊어도 한 거의 50% 정도의 환자분이 속하고 70 세나 75세 이상으로 해도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에서 급성골성 백혈병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보니까 질병 자체로도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백혈병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혈액암인데요. 우리가 혈액암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반대편에 이제 고형암이라고 하는 그 이제 대치되는 암이 있습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위암, 뭐 대장암, 폐암, 간암, 뭐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고형암인데 결과적으로 위, 뭐 대장, 간, 폐와 같이 이 고형장기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고형장기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있는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기를 이제 뜻하는 거고요. 혈액암은 거기에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혈액기관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골수나 혈액 세포 중에 하나의 림프구가 모여져 있는 림프절이나 또 비장도 복강 안에 있어서 소화기 기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비장은 림프구가 모여 있는 이제 림프절과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혈액 기관에서 발생하는 암을 혈액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제 혈액 세포라고 하면 크게 이제 골수계 세포가 있고 림프계 세포가 있는데 골수계 세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들이 이제 급성 만성 골성 백혈병, 뭐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골수 증식종양 같은 것들이 있고요. 림프계 세포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악성 림프종이나 다발골성이나 급성 림프모고 백혈병, 소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백혈병이죠. 그래서 고형암보다는 훨씬 더 이름 자체도 복잡할 뿐더러 이게 이제 설명드리고 또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늘 암하면 떠올리는 게 고형암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은 왜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해에 이제 암 환자가 되고 아무도 내가 어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막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는 없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어떤 검사를 하신 다음에 덜컥 '아 뭐가 좀 보인다.' 어떤 수치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암을 진단받고 되게 당황해 하시는데요. 이 암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암세포와 거의 좀 비슷한 형태로 일을 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줄기세포입니다. 요즘은 이제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이제 없어진 세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뭐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로
줄기세포가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어미 모자를 써서 모세포라고 많이 했죠. 근데 뭐 이게 줄기세포가 쪼끔은 더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즘은 줄기세포를 많이 쓰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이 줄기세포가 없다면 아마 우리 몸이 이렇게 예를 들어 80 년을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대부분의 그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이제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성숙한 모양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이제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야 되고 손톱도 계속 자라야 되고 뭐 장 점막도 계속 새로운 점막으로 교체가 되고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이제 봉합 수술을 한 다음에 살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새로 이제 피부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줄기세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줄기세포가 두 개의 줄기세포로 나눠질 수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마르지 않는 셈인 거죠. 이것 때문에 끝없이 줄기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 주면서 계속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게 분화라고 하는 성 그 능력이 있어서 최종적인 성숙한 단계에 이제 세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헌혈을 하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많이 헌혈하신 분은 뭐 몇백 번 한 분도 있다. 이런 보고가 있으면 뭐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수혈도 헌혈도 가능하다고 헌혈의 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혈액을 헌혈을 하게 되면 그 빠져나간 혈액 세포만큼 금방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없다면 헌혈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피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어서 이 줄기세포가 계속 끝없이 이제 성숙한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지 오래된 세포들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로운 세포로 혈액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1번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100 개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 100 개의 줄기세포로부터 성숙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분화만 이루어지고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몇 년 뒤에는 모든 줄기세포가 다 고갈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피를 못 만들어낼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번 이 자가복제야말로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암세포는 결과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계속 복제만 하는 세포를 우리가 암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세포는 이제 모양으로는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만들어져서 끝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도 재발을 하기도 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줄기세포가 어떤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떤 몸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뭐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암세포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이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는 왜 생기나? 왜 이렇게 암세포가 갑자기 정상세포였다가 왜 생기는지 가장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 세상에는 이제 0%, 100% 이런 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한 세포가 이제 2개로 나뉘어지고 4개로 나뉘어지고 뭐 8개로 나뉘어지고 하는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가복제가 되든 분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와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자가 있는 세포, 어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우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지만 세포가 2개로 나누어질 때 뭐 유전자가 이렇게 2배로 복사가 돼서
두 개로 나뉘어지고 뭐 세포가 나눠지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끝없이 합체됐다 분리됐다 합체됐다 분리됐다 하는 과정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암세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아직 이제 암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는 이 우리 몸 안에서도 늘 매일매일 이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자가 있는 세포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암이 안 생기신 분들은 몸 안에서 암세포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게 아니라 암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전에 이 만들어진 암세포들이 처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암세포가 이제 암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 암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이런 하자가 있는 세포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암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한 이유 이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매일 암세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암세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면역 감시 체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면역 감시 체계가 정상이신 분들은 예를 들어 하루에 이 면역 감시 체계가 제거를 할 수 있는 암세포가 한 1000개 정도까지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론적으로 999개까지 만들어질 때까지는 암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 세포들이 생기면 우리 몸 안에서 뭐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세포든지 뭐 T림프구, 뭐 B림프구, 과립구 모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역에 관련되는 세포들이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뭐 곰팡이균이나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정상이 아닌 세포들까지도 공격을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면역 감시, 면역학적으로 잘못된 세포들이 있는지를 감시해서 감시에 걸리는 세포들은 다 제거를 하는 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 발생을 계속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 면역 감시 체계가 기능을 잃으신 분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보다 더 많은 양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암세포가 이 세포들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누적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 감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면역 감시 체계가 비정상인 경우 또는 이 본인이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양의 암세포가 발생을 할 때는 암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위험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폐암의 위험인자가 흡연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님은 뭐 60년, 70년 담배 피우셨는데도 암이 안 걸렸다. 또는 또 다른 분들은 우리 아버님은 담배도 한 대 안 피우셨는데 이제 암이 발생을 했다. 폐암이 발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의 어떤 배경은 우리가 폐암에서는 뭐 흡연이 될 테고요. 뭐 자궁경부암에서는 뭐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될 거고요. 과거에 간암에서 이제 많이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평소에 우리가 면역 감시 체계로 제거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암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암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험인자에 노출될수록 암의 발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노출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도 왜 암이 발생을 하느냐? 그런 분들은 면역 감시 체계 자체가 기능을 좀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이 면역 체계가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선천성 면역 결핍이나 아니면 뭐 HIV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에이즈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 후천적으로 면역이 억제가 되면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는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암 발생이 높다는 것도 이 면역 감시 체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들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모두 혈액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면역 감시 체계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상황,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면역 체계가 자체가 좀 이상이 있게 되면 암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혈액암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감시 체계를 담당해야 될 장본인들이 암세포로 바뀐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고형암에 비해서는 뭐 진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선천적인 좀 어 그 특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형암에서는 뭐 급성 위암, 급성 간암 이런 용어는 아예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체계를 벗어난 암세포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분화 이렇게 성장 속도에 따라서 쪼끔씩 늘어나다가 우리가 영상 검사에서 발견될 정도로 뭐 예를 들어 한 5 밀리나 1 센티 이상 만들어지면 영상 검사에서 걸리고 그다음에 좀 더 자라면 더 커지고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보통은 몇 개월 이상의 이 성장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성장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급성암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혈액암은 굉장히 세포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특별히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조혈모 세포에 근접한 그 윗단에서의 암 발생이기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급성 뭐 골성 백혈병 환자분들이나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분들이 불과 몇 주 전에 혈액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한 2-3주 이상 2-3주 정도 몸이 좀 안 좋았다가 병원에 가면 이제 백혈병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러한 이제 배경에서입니다. 그래서 고형암에서는 이제 이런 급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 백혈병에서는 급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정말로 혈액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지 아마 이 숫자를 들으시면 되게 놀라실 텐데요. 하루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혈액 세포 자체가 한 5천억 개 이상이 됩니다. 거의 1조 개가 매일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초 단위로 나눠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1초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제 몸 안에서는 한 500만 개 정도의 혈액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말인즉슨 한 500만 개 정도의 그 이제 수명이 다한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서 제거가 되는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뭐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요. 손톱이 자라는 속도도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장 점막도 완전히 다 바뀌는데 며칠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우리 혈액 세포들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혈액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백혈병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급성 백혈병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급성 백혈병 환자분들의 병원을 찾아오실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지내셨는데 한 좀 감기 기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며칠 약을 먹다가 좀 좋아지질 않아서 개인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약을 추가로 더 복용을 하시고 한 2-3일 복용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오십시오. 가면 요즘 개인 병원에서도 대부분 혈액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도 보통 당일날 결과를 알려드리는 병원들도 있고 그다음 날 결과가 나오면 문자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혈액세 이 일반 혈액 검사야말로 너무나 특징적으로 막 백혈구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진다거나 뭐 혈소판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누가 봐도 이제 '아 혈액 질환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빨리 좀 큰 병원에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면 혈액내과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수치만 봐도 아 이분이 혈액병 또는 이제 백혈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다음 날 골수 검사를 하자고 하고 다른 조직 검사랑 다르게 또 이게 이제 액체로 된 저희가 2부 다음번 강의 때 골수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조직 검사는 이제 살점을 떼어내다 보니까 그거를 말리고 자르고 뭐 고정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며칠 이상 걸리는 과정을 통해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지만 골수 검사는 바로 한 몇 시간 뒤면 바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골수 검사를 하고 내일 오십시오. 오면 급성백혈병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게 되는, 그냥 결과적으로 한 2-3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그렇습니다. 또는 평소에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뭐 코피가 나는데 잘 안 먹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다음 날 또 코피 들고 몸에 멍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해 보면 혈소판이 너무 낮으니까 "대학병원에 가 보시라." 그래서 또 대학병원에 오면 수치 보시면 또 골수 검사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그래서 다른 암들은 이제 내가 뭐가 만져진다 또는 어떤 검사를 했는데 무슨 혹이 보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 그런 병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혹이 보인다.' 그러고 뭐 덩어리가 만져지기 때문에 '이게 혹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제 암이 아닐까?' 조직 검사를 하면 또 일 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해 놓고 충분히 질병에 대해서도 뭐 위에서 혹이 발견됐으면 위암을 많이 걱정하실 거고, 뭐 폐에서 혹이 발견됐으면 폐암을 걱정하실 텐데, 그런 준비 기간이 있고 이 질병에 대해서 '아 내가 그 병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확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백혈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총 6 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어 전체 시리즈 중에서 이제 처음에 백혈병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특히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게 되는지, 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 이제 도입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 부, 3 부, 4 부, 5 부, 6 부로 진행되면서 진단 과정, 그다음에 이제 왜 모든 환자분들이 다 동일하게 치료를 받지 않는지, 예후군이라고 하는 건 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순히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 말고 굉장히 이제 좀 진보된 검사 방법이죠. 유전자 돌연변이들을 다 검사를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또 치료 방침이 되는지, 그리고 굉장히 다른 암화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이식이라고 하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고 항암 치료랑 왜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 6 부에서는 그렇게 치료를 다 끝내고 항암 치료가 종료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식 종료 이후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백혈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6 부까지 또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20분 동안은 이제 실시간 질문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 6 부다 보니까 치료나 이런 부분에는 또 다음 강의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저희가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99 년생 정진우 씨가 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건데요. DNMT3A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제 갖고 있으면서 이제 진성적혈구 증가증이라고 하는 건 급성백혈병은 아니고,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골수 증식 종양이라고 하는 큰 이름의 질병군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적혈구, 빨간 피죠. 적혈구가 많이 늘어나는 병을 가지고 이제 앓고 계시는 20대 후반 남자 성인이신데, 다름이 아니라 이 유전자 변이가 잭2 유전자 변이 예후가 더 안 좋거나 한 게 있나요? 그리고 이런 변이가 후천적인 이유에서라고 들었는데 어떤 후천적인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진성적혈구 증가증에서 가장 흔한 거의 90% 이상 환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잭2, 잭2라고 하는 또 이름의 DNMT3A랑 동일하게 그냥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정준원인 것처럼 유전자의 이름인데 이 잭2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진단 기준에도 들어갈 만큼 흔하고 또 중요한 돌연변이인데, DNMT3A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혈액 질환에서 많이 관찰되는 이 골수계 종양에서, 백혈병도 그렇고 다른 골수계 종양에서도 많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연관성이 있는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성적혈구 증가증이라도 예를 들어 잭2 돌연변이만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은 더 이제 그런 돌연변이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성적혈구 증가증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요 1단계 질병에서 그다음 단계, 예를 들어 골수 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이나 아니면 2차성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넘어가는 거를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조금 연관이 있는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돌연변이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넘어간다고 또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냥 진성적혈구 증가증으로만 끝까지 가실 건지, 아니면 중간에 섬유증이나 아니면은 2차성 백혈병으로 가실지를 이제 잘 관찰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리고 후천적인 이유로 발생을 한다는 거에 대한 건 저희가 이제 앞에 그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이게 계속 혈액 세포들은 끝없이 만들어지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유전자가 있는 부위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런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후천적이고,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혈 기능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획득할 수 있는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같은 분이 여러 개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DNMT3A 변이 골수성 백혈병을 전이하는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 보면 될까요? 예방법은 없습니다. 이 변이 하나만 가지고 몇 프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진성적혈구 증가증, 또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또 이제 골수 섬유증, 이 세 가지를 보통 골수 증식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백혈병으로 전이가 되는 가능성은 진성적혈구 증가증이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수 섬유증이 제일 많이 백혈병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보다는 조금 더 진성적혈구 증가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 DNMT3A가 이제 안 가지고 계시는 분보다는 이게 또 동반되는 경우는 조금 더 높아진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법은 없고요. 어떤 처방을 내시나요?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진행을 아직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 몸 안에서 적혈구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제일 발생을 하느냐 하면 혈액 자체의 점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혈액 중에 보통 한 40% 전후가 적혈구인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액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나머지 성분은 액체 성분이고 세포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적혈구인데, 이게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뻑뻑한 피가 되기 때문에 혈전이 많이 생겨서 젊은 나이에 이제 보통 우리가 중풍이라고 생각하는 뇌경색이 온다든지 심근경색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철결핍 빈혈 같은 형태의 빈혈을 만들어 드리면 높았던 분들이 그냥 정상 정도 수치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혈을 통해서 이제 점도를 낮추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아스피린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 아스피린보다 더 강력한 항혈전제를 쓰시는 뭐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사혈하고 아스피린에 대한 처방은 다 모두 다 적혈구가 많아서 생기는 혈전증에 대한 예방이고요. 사혈을 너무 좋아하셔서 45% 내려가야 바로 사혈시킵니다. 저게 이제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5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45% 이상일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사혈을 하는 거고,
담당 교수님이 사열을 좋아하신다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이 질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약제들 중에서 사열이 아마 가장 안전한 이제 치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헌혈과 마찬가지로 혈액을 뽑아서 우리 몸 안에서 철분을 좀 고갈시켜 가지고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게 해 주는 치료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혈액을 만들지 않게 하는 먹는 경구용 항암제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주사 제제 인터페론 제제가 나와 있긴 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가장 몸에는 해롭지 않은 거고 만일에 적혈구만 증가되어 있는 타입이 맞다면 적혈구만 정상적으로 내려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수님께서 기준을 잘 지키고 있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열을 하실 때 헌혈하고 동일한 이제 바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되게 아픈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 진성적혈구 증가증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하신 분은 헬로 스테이션 1 님께서 해 주셨는데 "며칠 전부터 멍이 잘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증상이 이미 골수가 망가졌다는 신호였던 건가요?" 우리가 이제 멍이 잘 들고 피가 난다. 즉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혈은 우리 몸 안에서 세 가지가 정상이어야지 됩니다. 하나가 혈관, 또 하나가 혈소판이라고 하는 세포, 또 하나가 음고인자라고 하는 단백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비정상이어도 출혈은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 혈관에 염증이 있는 병,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혈소판이 내려가는 병 또는 혈우병 같이 음고인자가 이제 모자라는 병.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출혈이 되는 것인데 어 이게 며칠 전부터 멍이 잘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났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잘 지혈이 안 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지, 기능이 정상인지, 응고 시간이 괜찮은지, 혈관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런 거랑 다르게 잇몸 질환이 있어서 피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잇몸 질환이 있어서 피가 나는 이유도 혈관에 염증이 생겨 가지고 피가 나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증상들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서 잘 호전이 안 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골수가 꼭 망가졌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소판이 낮아질 수 있는 질병 중에서는 골수의 질환도 있지만 골수에서 혈소판은 잘 내지만 만들어진 혈소판이 빨리빨리 없어져서 생기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골수랑 연관 시켜서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사랑 만세아 님이 하신 건데요. 급성이라는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급성이면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치료를 며칠만 늦춰도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인가요? 진행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혈액 세포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백혈병을 진단받으면 최대한 빨리 3일 안이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러 치료를 늦출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3 부나 4 부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 치료는 이제 환자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알아내서 거기에 맞는 맞춤 치료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진단 검사의 속도, 예를 들어 오늘 검사가 들어가면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급성 골성 백혈병의 특징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장 최적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늦춰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이제 늦춰서 치료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치료를 이제 지연시키면 아무래도 백혈구 숫자에 변화도 크실 테고 그다음에 혈소판 출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된다는 뜻이다 보니까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도 늘어나서 최대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병의 특성을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치료는 좋아, 좋아, 좋아 858 님이 보내주신 건데, 백혈병이면 백혈구가 많아지는 병 아닌가요? 저는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골수 안에는 백혈병 세포가 많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끌어 넘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골수 안에 있는 백혈병 세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초 혈액으로도 많이 넘어와서 돌아다니는 백혈구 개수가 늘어나서 뭐 정상적으로 한 4천 개에서 1만 개인데 뭐 2만 개, 3만 개, 4만 개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거꾸로 정상적인 백혈구는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골수 안에는 암세포들이 많이 늘어나 있지만 이 암세포들이 골수 안에만 주로 존재하고 말초액으로는 나오지를 않고, 정상 백혈구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상 백혈구만 줄어들어 있으면 그런 환자분들은 혈액 검사를 하면 백혈구가 그냥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내과 의사들은 백혈구가 꼭 높아야지 백혈병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백혈구가 높거나 낮으면서 다른 적혈구나 혈소판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백혈병을 많이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 골수 안에서 피를 만들어낼 때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모든 백혈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골수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백혈병 세포가 늘어나면 당연히 정상적인 적혈구나 정상적인 혈소판도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백혈구가 2만인데 3만인데 빈혈도 없고 혈소판도 다 정상이다. 그러면 급성 백혈병 그 수치들이 변하기 전 단계 아주 초기의 백혈병일 수는 있지만 백혈병을 1번 순위로 생각을 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 뭐 염증이 생겨서 백혈구가 올라갔나? 이런 다른 원인들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 백혈구가 높거나 낮은데 빈혈도 있으면서 혈소판도 떨어져 있다. 이러면 가장 먼저 이제 머릿속으로는 백혈병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 신기한 땅콩잼 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급성 백혈병은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왜 갑자기 이런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 건가요? 흡연도 안 했고 특별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적도 없어도 걸릴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변이는 계속적으로 유전자의 이제 세포 분열로 인해서 분열되고 합체되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세포들이 이제 제거가 잘 되면 암까지 진행은 하진 않지만, 제거가 못 되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면 되는 건데, 말씀하신 흡연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거는 그런 세포들의 발생을 늘릴 수 있는 위험인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런 위험인자가 없어도 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노화도 그 위험인자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코코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림프종, 이제 골수성 백혈병하고는 또 다른 림프구에서 발생을 하는 암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혈액암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림프종입니다. 림프종 항암, 유지항암 끝나면 면역이 떨어지나요? 대상포진 같은 면역 질환이 더 잘 걸리나요? 소포성 림프종 환우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고, 림프종 항암 치료가 끝난 지 1년 지났고 항암 유지 항암 후 면역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혈관도 잘 안 잡히고 감기도 더 잘 걸리고 대상포진도 많이 온다. 자, 이거는 이제 림프종 치료가 크게 2000년대 이전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여러 표적 치료제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림프종은 대부분 이제 비세포 림프종이 많고요. 소포성 림프종도 대표적인 이제 비세포 림프종입니다. 근데 이 비세포 림프종의 그런 표적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항암 6회, 유제 항암 12회를 했다는 의미는 이제 비세포를 공격하는 이제 특정의 어떤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항암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보다 굉장히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 항암제로 인해서 비세포의 이 억제가 되는 그 이제 상황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잘 되고 암세포는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림프구의 기능, 그중에서도 특별히 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꼭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 사람들처럼 감기도 잘 걸리고 또 이런 이제 대상포진도 어릴 때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던 조스터, 뭐 바리셀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몸의 면역이 떨어질 때 다시 깨어나는 거가 대상포진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항암제가 만들어져서 생존율이 올라가고 치료가 잘 된 거에 그냥 동반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99년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이제 사열에 대한 부분, 아마 사열이 굉장히 좀 힘들게 이제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진 않나요? 사열은 말 그대로 이제 혈액의 일부를 뽑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분인 경우에는 400cc, 저희가 우리 헌혈할 때와 마찬가지로 400cc 정도를 이제 사열을 해서, 사열과 헌혈의 차이는 똑같은데 헌혈은 이제 그 피를 모아놨다가 다른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는 거고, 사열은 그냥 뽑은 다음에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열을 아마 글쎄요,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통 헌혈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제일 많이 헌혈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2달에 한 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열을 해서 피곤하다기보다는 지금 사열을 하는 병 자체가 진성 적혈구 증다증이라고 하는 병에 모든 골수 증식종양 환자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10가지 증상들이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체중이 빠지는지, 피곤한지, 열이 나는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지, 또 뭐 피로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질병 자체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뭐 사열을 했는데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어서 도리어 빈혈이 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곤하실 수는 있겠지만, 만일에 사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적혈구 수치, 혈색소 말고 이제 헤마토크릿이라고 얘기하는데 45% 정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피곤하시다면 사열보다는 질병 자체로 인한 피곤함을 조금은 더 의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나의 비밀 정원님께서, 완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병인가요? 아니면 재발을 계속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병인가요? 재발은 언제 많이 발생하나요? 우리가 완치를 질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치는 정말로 병이 사라진 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암 환자분들은 관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주치 선생님으로부터 관해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관해는 그 암에 대해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어떤 검사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암이 발견이 안 되는 상황, 암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을 관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형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관해라고 하는 걸 판단하게 되고, 혈액암인 경우에는 뭐 골수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이제 골수 검사나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면 유전자가 사라지는가, 이런 걸 가지고 관해를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예를 들어 몸 안에 암세포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아직은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만 개나 100만 개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검사를 하면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암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완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암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완치는 뭐냐? 우리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한 5년, 뭐 3년이나 5년, 어떤 좀 천천히 자라는 암인 경우에는 한 10년까지도 보지만,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암이 재발을 안 했으면 완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5년 전에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완치가 된 거죠.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과연 재발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서 5년 정도 지나면 "아 5년 전에 완치가 됐던 겁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치가 될 수 있는 당연히 병입니다. 뭐 대장암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백혈병 환자분들 중에 항암제를 통해서 관해가 되고 관해가 된 상태에서 이식을 받아서 몸 안에서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지게 되면 그분은 완치가 된 백혈병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발은 보통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단했을 때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것처럼 재발도 치료 종료된 시점에서 빨리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관해가 된 다음에 재발되실 분들은 대부분 1년 안에 많이 되시고요. 뭐 적어도 2년, 3 년까지는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이후에는 재발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어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수공원 근처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조혈모 세포 이식을 권유받았다. 언제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항암만으로는 부족한 건지."를 물어보셨는데 모든 급성골수한 백혈병 환자가 이식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백혈병의 특성상 암세포를 항암제만으로는 제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백혈병 세포들은 항암제를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잠자고 있는 우리 몸 안에서 잠자고 있는 백혈병의 줄기세포는 사실 항암제로는 잘 제거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화학물질, 항암제를 통해서 충분히 암세포들을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아주 소수의 암세포들을 이식이라고 하는 면역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장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간위험군이나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이식까지 권유를 받는 거고 이식은 관해가 되신 분들이 보통 이제 이식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의와 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총 5번의 강의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후에 진단과 뭐 위험군, 치료, 이식 후 관리까지 또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